카피라이터 정철 씨가 이재명 캠프의 메시지 총괄로 합류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의 먼저다, 나라를 나라답게, 그리고 노무현 재단의 5월은 노무현입니다 같은 슬로건을 만든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로 합류하면서 밝힌 소회에서 아직까지 이재명에게 마음이 가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이재명의 후보 품질을 믿으며 윤석열과의 품질에서 크다고 말하기도 벅찰 만큼의 엄청난, 정철 씨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허벌난 차이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정철 씨 말처럼 이재명과 윤석열의 후보로서의 품질 차이가 허벌나다면 정철 씨가 지금 긴급 투입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경선 이후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본선 주자로서 지금껏 받아본 적 없는 수준의 주목을 받으면서 민낯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조명되고 있는 살아온 이력들, 대장동 비리 같은 굵직한 부정들, 입을 열 때마다 수습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런 수습할 수 없는 말들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정철 씨가 합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람이 먼저다. 모두 멋진 슬로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로건들이 정말 빛날 수 있었던 건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님이 그 슬로건에 걸맞는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슬로건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삶의 궤적들을 두 분께서는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슬로건만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훌륭함을 담아낼 수 있는 후보여야만 합니다.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역대 선거를 통틀어 가장 훌륭했던 슬로건으로 2012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손학규 후보가 제시했던 저녁이 있는 삶을 꼽곤 합니다. 그런 멋진 슬로건을 들고서도 당시 손학규 후보는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손학규 씨 본인은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손학규 후보의 삶의 궤적과 정치 이력을 통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모두에게 이뤄낼 만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철 씨에게 보인다는 이재명의 훌륭한 품질이 저에겐 보이지 않습니다. 가슴속에도 잠들어 있다는 뜨거움은 결코 이재명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이 앞으로 관리하게 될 말들이 써내려갈 글들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어떠한 말과 글로도 본질을 숨길 순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호구매님과 함께 녹음 진행하겠습니다. 호구매님. 네, 호구맨입니다. 네, 호구매님. 제가 지난주에 깜빡하고 여쭤보지 않은 게 있는데요. 네네. 지난 2주간에 혹시 민심 대장정 소식은 없습니까? 근래에는 그렇게 막 눈에 띄는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네. 비교적 잠잠하게 넘어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슈가 쌓이다 보니까 즉 대장동도 지금 쌓일 만큼 쌓여 있고 뭐 이재명에 대해서 특별한 건 없고 김혜경 씨 그 다친 거에 관해서는 의외로 그 일반인들은 별로 그냥 다쳤는지 안 다친지도 모르는 것 같고 아예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쪽으로는 관심 밖의 이야기.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무슨 그렇게 대중들의 저기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재명 씨 부인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보면은 뭐 이렇게 대민 그 스킨십이 좋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받고 싶었는지 최근에 야구장을 가셨더라고요. 야구장 갔는데 그것도 뭐 저기 풀게임 다 본 것도 아니라면서요. 아 그래요? 4회까지 있다고 갔다 그러던데. 4회까지만. 네. 그러니까 사진 받기로 간 거죠 그냥. 야구장 관람하고 진짜로 사람들하고 뭔가 좀 호흡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 이게 찍힌 사진들, 기사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은 참 반응이 없다 사람들이. 주변에 다 아무 쳐다보지도 않고 다들 그 야구에만 집중하고 있죠. 뭐 오히려 빨리 지나가라 가린다 뭐 이런 느낌? 그저께 그 대전 가서 찍은 사진도 보면은 대전 가서 찍은 사진 보셨어요? 아 예 봤습니다. 그 저 야간에 찍힌 거 맞나? 예, 뭐 자칫 추산 200명 그러는데 200명. 뭐 요즘 코로나니까 많이 안 모일 수도 있다고 그거 감안하면 200명 가지고 숫자 자체 가지고 뭐라 그럴 건 없다 싶긴 한데 보면은 이 저기 뭐야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이 반이고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사진 찍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동영상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유튜브 이제 유튜브용 뭐 짐벌이라고 그러나 이게 막대기 달아가지고 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카메라. 그 셀카봉? 셀카봉 비슷한 건데 셀카봉은 아니겠죠. 촬영용이니까 아무튼 뭐 그런 걸로 사진 찍은 사람 한 반대 보이고 뭐 기자 좀 있어 보이고. 그러면은 일반 지지자 얼마나 되겠냐 싶기도 일반 하고. 지지자가 그러니까 딱 그 이재명 씨 주변에 이렇게 뭐 한 10여 명? 네. 이렇게 그 피켓 들고 그 있더라고요. 관련해가지고 루리의 부규계에 누가 올렸던데 네. 그 이제 17년 대선 때 대통령님 대전 갔을 때 사진을 비교하는 게 있어요. 아, 그 대통령 대전 갔을 때 사진은 보면은 이렇게 거의 저희 뭐 드론 띄워가지고 약간 드론 낮게 띄워가지고 그렇죠. 위에서 잡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재명 사진은 보면은 그냥 한 20m 정도 들어가서 광각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거는. 네, 그렇죠. 사람 많아 보이려고 그나마도. 얼마나 초라한지. 예전에 그러니까 2017년에 그러니까 안철수 캠프 쪽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사진을. 네. 지금 이재명이 그러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매의 눈으로 찾아내는 것들이 또 어저께 트윗에서 하나 보니까 차 타고 지나가면서 이재명이 차 창문 내리고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이제 환호하는 이렇게 손 흔들어 주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이 있어요 보면은. 네. 그 무슨 뭐지 군중들에게 뭐야 화답하는 이재명 그런 사진이 올라온 보도 사진이 올라왔는데 차가 까만색인데 차를 잘 닦고 놓으니까 차 표면에 다 비쳐요. 보도에 있는 사람 다리가 두 개인가밖에 없는 거야. 그런 거 다 따지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런 게 집단지성 아닙니까 사실. 어떤 사진 같은 거 분석할 때 보면 한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대부분은 이렇게 포커싱 잡힌 거에 눈이 딱 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디테일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 사진이 뭐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앞에 던져지면은 그 중에서 누군가는 다른 걸 찾아내거든요. 이것도 그런 거죠. 야, 차가 무광으로 바뀌면은 무광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이재명은. 이거 아니면은 그 좀 반사가 덜 되는 차를 그 까만 차를 하얀 차면은 좀 덜 보일 수는 있겠다. 그렇죠. 예. 네, 하얀 차를 타고 다니는지 바꿔야 될 거야 아마. 안 그래도 흰색 좋다고 하는데 차 흰색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거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 중에서 저희는 오늘은 재난지원금 관련한 이슈와 이제 민주당 선거 캠프, 대선 캠프 관련 이슈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재난지원금 하려다가 못했는데 마침 이번 주에 거의 완결 난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일단은 일단락된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렇죠. 정리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타이밍이. 네네네. 마침 잘 됐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를 후원해주신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팟빵을 통해서 1071-6500님 후원 계좌를 통해서 달타냥님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재난지원금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이 타임라인을 보니까 이제 11월 7일부터 네, 예. 지난주에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이니까 네네. 11월 7일부터 잡았습니다. 11월 7일 날 그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가 이제 뭐 이재명이 익명이네요. 예. 네, 이재명이 이제 지방채를 그러니까 지방채를 지자체에서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는 안을 이제 입법해 달라고 국회에 이제 민주당 입법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부동산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개발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안을 원내에 요청했다. 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이제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은 지자체는 전년도 예산액의 10%까지만 지방채 발행 자유권을 갖는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어가면 중앙정부가 관리 감독을 갖는 등 각종 제약도 추가된다. 그래서 아무튼 뭐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이 대장동 건이랑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그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이제 대장동 같은 사업을 쉽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지금 그런 얘기처럼 보이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성남시장 때나 경기도 지사 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을 한 거를 떼우려면 어찌됐든 간에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네. 뭐 그 명분으로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싶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재명은 이제 대통령 되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방의 권력을 더 나눠준다? 근데 이재명 속성으로 볼 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건 결국은 자기가 쌓아놓은 똥을 덮으려고 이런 식의 이제 그 입법 뭐 요청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그리고 기존 민주당의 네. 이제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그 지방 분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지방 분권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거의 사실상의 연방제에 가까운 어떤 예산권까지 주는 거를 고려하고 있다 그런 말씀 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예산이 독립돼야지 진정한 그 지방 분권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조세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법안을 만들어서 자, 이제 내일부터 지방 분권 시작합시다. 예산 이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세요. 이런다고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뭐 그 지방에다 예산권을 더 준다는 거는 세금 항목에서 지방세 항목을 더 늘린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걷어가는 세금 항목을 줄이고 원래 중앙에서 걷어간 거 일부를 뭐 지방으로 빼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지방채 발행 완화 요건 완화 이거는 좀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균형 발전에는 위배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데 강원도 지방채랑 서울 지방채랑 발행을 하면 어느 쪽이 잘 나가겠어요? 당연히 서울 쪽이죠. 그러니까 서울, 경기 뭐 이런. 인프라가 집중된 쪽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기가 더 수월한데 발행하는 쪽도 돈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하지만은 강원도 같은 데는 발행해봤자 별로 안 먹힐 수도 있단 말이죠. 뭐 강원도, 제주도. 네, 뭐 제주도는 모르겠어요. 제주도는 모르겠다. 관광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러 뭐 시군들, 네, 시군 지방의 시군들. 네. 아마 근데 이건 광역단체 수준으로 가야 되니까 시군까지는 안 가고 도나 광역시 정도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볼 때 좀 이건 좀 이상해요. 왜 이걸 지금 굳이 요청을 할까? 네, 의심할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이 나빠진 것을 숫자를 좀 가리려고. 네. 그 이재명 같은 경우 그리고 예산 전용한 부분도 많고 시장할 때나 아니면 경기도지사 하면서 그렇죠. 기금을 뺐었죠. 네, 기금도 빼쓰고 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홍보비 명목으로 나간 돈 이상의 돈이 집행된 걸로 지금 많이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다른 그 도청의 뭐 산하단체라고 해야 되나? 산하기관. 예, 그러니까 도청 본청이 아니라 산하기관 네. 예산으로. 네, 산하기관 예산으로 던져주면서 이제 그렇죠. 그걸 홍보비처럼 그렇게 쓰인 것도 이제 의심해볼 만한 그런 것들이 예, 많이 있고 뭐 하니까. 도시공사라든가. 네. 그 다음에 그 경기 주식회사 공공 배달앱 만드는 그게 이제 네, 경기도 주식회사는 네, 네.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GH가 도시공사지. GH.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장상권진흥원 뭐 그런 것들. 문재인 시장상권진흥원. 하여튼 이재명 지사가 취임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기관들이 이제 좀 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재 2021년 기준 그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네네. 있는데요. 다 세세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광역 지자체만 볼게요. 네. 우리나라 이제 광역 지자체 숫자가 17개 있습니다. 네. 재정 자립도 50% 미만인 광역 지자체가 그 중에 15개입니다. 그러니까 2개의 지자체 빼고 네. 다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이에요. 뭐 서울 경기인가요, 두 개가? 아니요. 서울이 들어갈 것 같은데 경기도는 아니에요. 경기도는 뒤에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드릴 일이 있습니다. 네. 네, 그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뭐 대략 말씀드리면은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부터 자립도가 떨어졌어요. 자립도가 하향 추세입니다. 2018년부터요. 하하. 그 전까지는 네, 재정 자립도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정 자립도는 전체 예산 중에 지방세와 그다음에 그 지자체에서 거둬들이는 어떤 모든 수익 네.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비율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교부금 같은 게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교부금을 빼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양. 그러니까 그게 절반도 안 되는 광역 지자체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네네. 17개 중에 15개니까요. 시군 쪽으로 가면은 뭐 더 많고요. 특히나 군 쪽에는 82개 군 중에서 단 한 군도 50% 이상의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자치 재정을 하고 뭔가 지방채를 발행을 하려면은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죠. 교부금 받아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부터 완화를 시킨다? 단 한순간에 그건 법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뭐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코너에 갖다 박으려는 거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11월 7일 페이스북 이재명의 페이스북. 이재명 씨가 올린 페이스북을 보면 네. 뭐 초과 세수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는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는데 국민은 가난해지고 있다. 네. 돈이 없어서 지갑을 닫고 있다. 네. 부자 나라의 가난한 국민이다. 이거 전형적인 선동이죠. 예, 거짓말 선동입니다. 네. 완전 거짓 선동, 그냥 선동도 아니고 네. 일단 국민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국민이 지갑을 활짝 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유사일에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쪼들리는 사람은 쪼들리기 때문에 너 지갑 닫고 있지라고 누군가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 그래도 이 사람이 로또 당첨되지 않는 이상은 항상 그래 나 항상 쪼들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이거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사람들의 결핍을 쿡쿡 찔러 가지고 선동하려는 거예요. 이런 글이 바로. 그러니까 지금 이 가계 동향 조사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보면은 일단은 뭐 계속 조금씩 소비는 증가합니다. 민간 소비량 자체가 물론 그렇죠. 그 민간 소비는 뭐 기업 소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긴 하니까 네. 그거를 이제 가계 소비 전체로 딱 들어맞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2019년까지 계속 전년 동기 대비 네. 매 분기 상승하고 있었고 네. 2020년 거리두기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고 그 대신에 올해 2021년 들어와서는 다시 2019년 수준까지 돌아가지는 않았지만은 회복했죠. 예, 많이. 3분기까지 네. 계속 회복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3,000명대 넘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정부는 이제 맥시멈 10,000명까지 가면은 다시 이제 원래대로 되돌린다 그러고 7,000명 수준이면 이제 위험하게 본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3,000명 넘어간 게 바로 그 보복 소비가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출 여력이 없는데 확진자 3,000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돈을 쪼달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뭐 저기 막 통장에 막 여유돈 막 몇백씩 몇천씩 맨날 항상 킵해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 많지 않다고요. 비상금으로 짱 박아놓고 그냥 달달이 맞춰가지고 살고 하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월급 웬만한 잘 나가는 월급쟁이라 그래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럼 누구나 쪼들려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지갑을 닫고 있다. 뭐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말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던지는 거는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선동가들의 말이죠. 이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이게 저기 일본을 비꼴 때 많이 했던 말 아닙니까? 그리고 버블 때. 근데 실제로 그럼 우리가 가난한 국민인가 한번 따져봅시다. 저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극빈층을 놓고 봐도 못 사는 나라에 못 사는 사람이랑 우리나라에 못 사는 사람이랑 생활 수준이 분명히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가난하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는 건 상대적 개념이지 절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절대적 개념의 빈곤을 어떻게 퇴치하는 것에 가까운 개념이지 상대적 빈곤은 기본소득이야말로 상대적 빈곤을 죽어도 못 고치는 그런 복지거든요. 왜냐하면 모두한테 똑같이 주는 거니까. 그럼요. 그러니 이건 정말 선동적인 말밖에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화답하듯이 11월 8일 민주당의 박완주 정책위 의장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최근 동안 시끄러웠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2022년에 지급할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초과 세수가 얼마고 뭐 초과 세수 많이 있으니까는 막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했죠. 초과 세수를 오래 걷지 않고 내년으로 넘겨서 막 그 돈 가지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뭐 1인당 뭐 25만 원을 주자, 뭐 50만 원을 주자. 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계속 이제 군부를 집해왔다가 이제 지난주 이즈음부터 이제 11월 8일 이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엄청 푸시를 하기 시작했죠. 막 추가 세수가 40조 원 남았는데 이때만 해도 추가 세수 40조라는 얘기를 했었고 88% 우리 최근 이제 재난지원금 나눠줬을 때가 그때 예산이 11조 원이었다. 그래서 뭐 짱깨식 계산해가지고 뭐 20만 원에서 25만 원 줄 수 있지 않냐. 이거는 당연히 전 국민 지급이겠죠. 그렇죠. 전 국민 기준이고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뭐 열심히 고민하는 것 마냥 뭐 본 예산에 담을지 뭐 추경에 담을지 뭐 이거는 뭐 정무적 판단이고 뭐 윤석열은 뭐 50조 원 쓰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뭐 합의 가능할 거다. 완전 동아리 같은 그런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윤석열이 이제 자영업 손실 보상에 50조 쓰겠다 네.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50조라는 숫자 자체는 뭘로 산정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규모 자체는 좀 너무 빡세긴 하지만 50조면 거의 우리나라 국방비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예산을 한 번에 이렇게 마련하는 거는 거의 장난 아니죠. 추경이 해가지고 다 여기다가 때려 박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거의. 한 번에 다 때려박고 이제 네. 손 털겠다는 것인지 뭐 하여튼 황당한 거는 일단 규모를 봤을 때 황당한 건 마찬가지지만 규모는 그래도 황당하지만 방향은 윤석열이 예. 오히려 그 정부의 기조에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이 10조 덜 쓴다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얘기 나오겠지만 윤석열이 50조라고 얘기한 것도 근거가 있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때 민주당이 40조라고 얘기한 게 그 초과 세수를 계산을 잘못한 것 같고 실제로 네네네. 네. 작년 7월에 짜여진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올해 총 거친 초과 세수가 거의 한 50조 정도 되거든요. 뭐 아무튼 이 얘기는 뒤에 가면 또 이것 때문에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뒤에 가서 더 네네. 하고. 뒤에 한 번 더 다루고요. 그러니까 박안주 정책위의장이 뭐 매우 자기 본인이 합리적인 사람이냐 막 뭐 자판기에 돈 넣듯 할 수 없지 않냐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작년 2020년부터 이 총선 즈음부터 이제 민주당이 보여온 태도는 상당히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낙연 대표가 있던 잠시 6개월 빼고 네. 진짜 자판기에 돈 넣듯 한 게 아니라 자판기 발로 차가지고 동전 나오게 해서 음료수 빼먹으려는 그런 양아치 같은 짓을 뭐 심지어 그런 비유까지 들었잖아요. 센터 까가지고 나오면 죽인다. 팔 비튼다. 팔 비튼다 그런 소리도 했었고 뭐. 참. 네, 그러면서 정책위의장에 이어서 이제 송영길 대표까지 네. 언론에 나와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MBC 뉴스 외전 인터뷰에서 이제 뭐 아주 기재부를 대놓고 까대면서 이재명을 띄우려고 애를 썼죠. 아, 근데 이거 너무 우리 교수님 말씀이라서 관료제에 빠져 있고 예. 모피아라는 표현만 없었지.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 이것도 IMF 때 150조 공적자금 투입해놓고서 돈 다 떼이고. 저는 이 관료제라는 말을 관료제가 대체 뭔지 다시 한번 정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관료제 타령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관료제라는 게 대체 뭔데?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관료제에 대한 정의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관료제 하면은 그 공무원들의 탁상 공론 그러니까 뭐 그런 이미지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관료라는 사람들이 네. 말하자면 국가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네. 이 사람들이 시스템이잖아요. 실무자들. 네, 실무자들이고 그렇죠. 뭐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할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일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죠. 그리고 관료들은 뭐 PC의 부품에 가까울 수도 부품, 있겠죠. 아무튼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제일 목표는 뭐냐면은 지속 가능하게 계속 국가를 끌고 가는 겁니다. 뭐 어떤 국가를 변혁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그 본질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관료한테 관료제라고 비판하는 거는 너 일 제대로 하고 있다, 너 일 제대로 하고 있어 이 새끼야 그러면서 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배경에는 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렇죠. 움직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가면은 대통령 시행령까지 해서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통한 이제 대통령 시행령, 네. 대통령령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다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이 사람들 공문 하나 쓸 때마다 뭐 일반 회사도 그렇지만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관련 근거, 뭐 몇 년도 문서에 무슨 몇 번, 네, 그렇죠. 이거부터 나오고 네.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공문 움직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마음대로 했다가 감사에 걸리면 좋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더럽게 싫으면은 국회의원 니네가 입법권을 갖고 있으니까는 법률을 바꾸던가. 그렇죠. 법률을 바꾸면 되는 일입니다. 네. 사실은. 현행 법률상 그렇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여러 정부들을 통해서 이어져온 어떤 정부의 기조
그 하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거를 관료제. 그러니까 이상한 꼼수를 쓴 거잖아요. 초과세수 내년으로 말도 안 되는 던지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그 아이디어 누가 내가지고 누가 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는 어우씨 막 그 엄청난 창의적이다. 창의자 이러고 막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했을 것 같은데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주 결국 까이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죠. 아무튼 관료들 탈영하고 뭐 IMF 때 150조 원 넘는 공적 자금을 투입했던 기획재정부가 국민들한테 25만 원, 30만 원 주는 거에 벌벌 떨면 되겠느냐 이게 송영길 말인데. 그래서 지금 IMF 갔냐고. 그러니까 IMF 가지도 않았고. IMF 때처럼 그만큼 사람들이 길거리에 남고 그러지는 않잖아. 그때 안 준 거 소급해서 달라고 쪼르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리고 이제 그 2차 때 88% 준 거에 대해서도 이제 안금이 남아가지고 22만 원으로 깎아서라도 전 국민에게 다 줄 수 있는 건데 12%면 600만 명이 빠진 거다. 그거는 잘못됐다고 본다. 정부랑 계속 싸울 수 없으니 타협했던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계속 싸워 보던가. 계속 싸워 보든가. 자 이재명 씨 표현을 한번 빌려봅시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몇만 원은 큰 돈이라 그랬어 이재명 씨가. 그렇죠. 근데 3만 원 왜 깎어? 그러니까 송영길이는 지금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정말 큰 돈인 3만 원을 깎아가지고 600만 명 부자들한테도 줬어야 됐다는 소리인데 어이구 무슨 뭐 부자들을 되게 사랑하시나 보네요 이 양반은. 아 그 부자분들 치킨도 안 드시는데. 그러니까요. 맞다. 또 그러셨죠 또. 3만 원이면 치킨 한 마리 좀 비싼 프리미엄 브랜드로 치킨 한 마리 먹을 수 있어요. 우리 동네면 3만 원이면 한 3마리 먹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저렴한 걸로 하면은. 네. 그러니까 부자들도 프리미엄 치킨 한 마리 먹을 수 있어요. 3만 원이면 프리미엄도 한 마리 먹고 콜라 값은 남을걸요. 음료나 아니면은 기타 사이드. 네, 사이드 좀. 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꽉 채우면 3만 원. 예. 하여튼 그럴 수 있는 소중한 3만 원이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이재명은 경기도에서 다 준다고 해서 집행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을 하겠다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구라잖아. 언제 이재명이 다 줬냐고. 12% 줬지. 12%. 상위 12%만 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구라가 너무 자연스러워. 그것도 다 이재명이 이미 한 구라. 그러니까 맨날 또 했던 얘기지만 뭐 GDP 대비 1.3%밖에 안 줬다. 미국 돈 많이 뿌렸다. 유럽, 일본도 돈 많이 뿌렸다. 우리는 너무 적게 줬다. 그래서 GDP 누가 잘 지켰냐고 GDP를. 뭐 아무튼 진짜 했던 얘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김부겸 총리가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져봤자 뭐 돈 안 나온다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수 중과가 됐으니까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막 그런 얘기도 했고 송영길이. 홍남기 부총리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국고 관리를 위해서 한 거기는 한데 그래도 절충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래놓고는 맨날 뻑하면 험한 말을 해대. 지금까지 해온 험한 말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고 또 이 이후에 또 험한 말을 하고 그러는데 뭔 또 위하는 척 하고 위하는 척을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게 여론조사가 워낙 찬성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라도 말로 좀 떼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이제 어디에 이제 여론조사가 바로 나오긴 하죠. 연할 보면은 아무튼 뭐 그러면서 GDP 뭐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턱없이 적게 준 거다. 뭐 GDP 대비 1.3%밖에 못 줬는데 미국을 말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렸는지 우리 국민들이 착하게 버티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그렇게 줘놨더니면 사람들 지금 저기 계속 지원금 바라고 노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 트럭커들이 일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좀 기름이 유통이 안 된다면서요. 성인들이 얘기한 미국, 유럽, 일본 지금 셋 다 지금 인플레 조짐 심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막 저희 대통령님 말씀 이제 11월 9일 하신 국무회의 말씀 이제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걸 봐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지적했지만 미국, 유럽, 일본이 절대 전 국민한테 다 주지 않았어요. 다 준 적 없죠, 네. 예, 다 준 나라가 없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선별해서 줬지. 그렇죠. 선별해서 줬는데도 그렇게 좀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많이 뿌리는 바람에 워낙 많이 뿌렸죠. 예, 사람들이 타성에 젖은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기 지금 인플레 오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 우리는 물가 지금 잘 방어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얼마 전에 요소수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한번 대박 치려고 했던 인간들이 있긴 했지만. 네, 그리고 이제 유가 같은 거야 기름값이야
글로벌한 현상이니까 그래서 그거 더 오르지 않게 지금 유류세 인하해가지고 그렇죠. 유류세 인하하려면 사실 그것도 예산입니다. 원래 그렇죠. 유류세로 그 잡혀 있는 그 세수가 있는데 그걸 지금 깐다는 소리잖아요. 네네. 그만큼 여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이거 다 지원금으로 다 뿌려버렸으면은 유류세 깎으려고 그러면 또 국채 발행했어야 했다고.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날 보면 한국경제에서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예. 예, 뉴스공장 예. 청취자 여러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는 TBS의 의뢰를 받아서 매주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어영이라고 욕하는. 네. 아무튼 이제 그 이거 뭐라고 약자를 뭐라고 읽어야 되나? 그냥 KSOI라고 네. 있습니다. KSOI가 OI에서 이제 이것도 TBS 의뢰를 이제 조사한 건데 재난지원금 찬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재정에 부담을 주기 위해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0.1%. 와, 네. 그다음에 상당하다 진짜.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급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은 32.8%.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읽어줘야 될 것 같더라고. 이거 안 읽어주면 또 네, 요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KSOI 여론조사는 표본 오차 95%고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와 KSOI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별 그제 같은 걸로 태클을 걸고 넘어지더라. 그 누가 찔렀는지. 그래서 이 두 줄만 붙이면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트윗에서 여론조사를 뭘 올리면은 그게 어디 조사고 이거 그냥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면 된다. 보통 그렇게 캡처 파일로 떠서 올리면 그거까지 포함시켜 버리면 되지 않나? 네. 이미지 파일로 보통 그 기사에 올라오면은 예. 그 네. 사진 밑에 항상 써 있어요. 네, 그거까지 포함시켜서 올리면 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또 될 겁니다. 아무튼 이 재난지원금 저국민 재난지원금 반대가 60% 찬성이 30%. 33% 반올림 예, 해줍시다. 33%. 사서히 해줍시다. 우리도. 예. 33%. 네. 이 정도면은 거의 그냥 2대1 비율이죠. 네, 대략. 뭐 처발리는 수준이죠. 네네. 네. 아무튼 여론이 안 좋습니다. 이 전국민 지급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 송영길 대표나 뭐 박완주 정책위의장이나 약간 네. 립서비스성 네. 그 멘트를 끼워 넣은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여론이 처발리니까. 예. 처발리니까. 여론이 한 반반 정도만 나왔어도 훨씬 세게 나갔을 텐데. 그렇죠. 네. 만약 55대 45만 해도 뭐 세게 나갈 수 있었죠. 네. 작년에 그랬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 1차 재난지원금 뭐 지금 그럴 때만 해도 사람들이 사실 이게 뭐 잘 몰랐으니까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뭐 찬반이 그렇게 이제 막 확고하게 갈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막상 그렇게 지원금 줘놓고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그걸로 뭐 크게 내수 진작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하게 쓰였는가에 대한 그런 좀 나름대로 고찰들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 사람들 개개인 간에.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꽁돈으로 인식한 케이스들이 꽤 많았고, 그러니까 뭐 코로나로 다들 살기 어려워진 건 사실인데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수준으로 살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도 하죠. 네. 꽁돈이었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밖에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소비를 줄여서 줄이는 것도 있고, 소비를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 줄여지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당장 밖에 못 나갔으니까 한동안.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일정하게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밖에 못 나가면 돈 남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제가 공사판 일하면서 제일 돈 잘 벌릴 때가 언제냐면은 야간 작업 쭉 잡혀 있는 현장을 하나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식으로 야간 작업 잡으면 철야 작업을 하거든요. 네. 저녁에 한 6시, 7시, 8시쯤에 들어가가지고 뭐 다음날 한 새벽 서너 시에 나오는 그런 작업인데 그러면은 보통 일당이 한 3배 정도를 받아요. 네. 그렇죠. 야간이니까. 네, 야간이니까 거의 한 4시간을 한 대가리 정도로 잡기 때문에 일당이 3배 정도를 받는데 그러면은 많이 받으면 한 50, 60 하룻밤에 그렇게 받습니다. 네. 뭐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일대훨씬 쌌을 때 아니면 뭐 잡부로 뛰었을 때 그럴 때도 하룻밤에 30 이상은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현장 한 달짜리를 잡으면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이제 통장에 들어오는데 고스란히 남아요. 그 생활 사이클이 그렇죠. 저녁 때 그렇죠. 들어갔다가 아침에 퇴근하면서 뭐 아침 먹을 거 하나 사가지고 집에서 먹고 잠자고
눈 뜨면 바로 저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씻고 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 나서 돈 쓸 일이 없으니까 내 밥값 말고는 아무것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 그랬다고요, 사실. 월급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지원금, 전국민 지원금이라는 게 뭐 공돈 받으면 누구나 기분은 좋겠지만은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이게 나한테 필요한 돈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뭐 한국 사람들이 요즘 보면은 그런 그 사례들이 꽤 많잖아요. 예전에는 지갑 주우면은 길 가다 지갑 주우면 돈 있으면 돈만 빼가고 그냥 빈집 그 신분증 있는 빈집가면 우체통에 넣고 가고 그랬는데 네네네. 요즘은 돈 있는데도 그냥 저기 경찰서에 맡기는 그런 경우들이 점점 늘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시민의식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이게 내 돈인지 공돈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그 구분하는 인식들이 생겼다고 봐요. 저는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향상되니까 좀 옛날보다 덜 탐욕스러워진 면이 있다고 봐야 되나? 자기가 떳하게 벌어서 이제 자기가 정말 이게 내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런 개념들이 좀 더 확실해졌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라는 것도 내가 필요할 때 딱 들어오면은 아 이건 내가 필요할 때 나라에서 줘서 요긴하게 쓰겠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은 그냥 공돈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건 아닌데 싶은 그런 인식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고. 뭐 어쨌든 뭐 이 작년에 우리 교수님이 예상했던 거와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제 국민들은 경험을 했어요. 네. 전국민 지급, 그다음에 선별 지급. 그거를 모두 경험을 했는데 그러고 난 결과가 네. 여론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죠. IMF를 한번 겪어보고 나가지고 아직까지 그 세대들이 지금 IMF 때 취직했던 세대들이 지금 뭐 제 나이 제 또래 제 또래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이제 국가 채무가 올라가면 위험하다는 그런 인식을 다 기재에 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국채 발행해서 계속 돈 준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찬성은 안 하는 거죠. 환영은 안 하는 거죠. 그거를 미신 취급한 겁니다. 미신. 네. 그걸 무슨 그것도 작년에 그런 얘기 기재부 막 비하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기재부가 과학적이지 않고 뭐 패티시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이거 참 국민들이 미신에 빠져 있나 봅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러면서 이제 윤호중은 또 11월 9일날 민주당 원내 회의에서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최대한 빨리 지급해서 뭐 어쩌고 블라블라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지원금 줘야 된다고. 네. 이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48차 국무회의에서 이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첫걸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물가 안정. 네.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유류세를 20% 인하한다. 미국은 5%대, 중국은 10%대, 유로존은 4%대까지 오르는 등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2% 초반대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련되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 현상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 요인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이거 다 기재부에 하는 말 아닙니까? 이런 거 다 철저히 하려면 돈이 안 들겠냐고요. 그렇죠. 다 들지. 방어를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지원금 지금 25만 원 주는 것보다 물가 잡는 게 훨씬 저기 뭐 도움되는 일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네. 제가 제일 민감한 물가 중에 하나가 계란값이거든요. 예, 그렇죠. 아직까지도 계란 한 판에 이제 저기 제일 싼 게 한 6천 원대라 가지고 아직까지도 좀 슬픈데 왜냐하면 코로나 전만 해도 제일 싼 계란값이 한 3천 원 후반, 4천 원 초반 그 정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나마도 그래도 이제 6천 원대 좀 내려오니까 이제 한 번 사 먹는데 부담이 별로 없긴 한데. 그렇죠. 8천 원일 때랑 6천 원일 때랑 그렇죠. 너무 다르죠. 8천 원 되면은 오우씨 막 진짜 뜨끔해가지고 그냥 저거 사 먹고 그냥 삼겹살이나 한 건 사다가 먹지 그런 생각 들고 그랬는데 이제 계란값이 그래도 한 6천 원대로 계속 유지가 돼주니까 그나마 먹고 살만하다 이겁니다. 뭐 보면은 이게 야채들도 그렇고 채소들도 그렇고 이게 물가가 저도 나이 들면서 좀 그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물가에 대해서 저도 조금씩 민감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25만 원씩 주면은 지원금 주면은 뭐 도움이 당장은 도움 되죠. 근데 물가가 뛰어버리면은 뭐 25만 원 가지고 며칠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더 살기 팍팍해지기 마련인데 지금 미국이 5% 오르고 중국 10% 중국은 뭐 일단 제껴놓고 유로존 4%까지 오른 게 다 지원금 때문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지원금이랑 그 이제 방역 완화시키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그
보복 소비가 늘면서 이제 수요가 늘면서 물가가 확 뛰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2% 초반으로 계속 잡는다는 거는 그 국가의 재정에 여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네. 지금 이만큼 3,000명씩 확진자 나오고 있다는 건데 나오고 있는 수준으로 사람들이 지금 보복 소비에 들어간 상태인데 우리나라도 따지고 보면은 근데 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지원금 타령을 하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만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민주당만 그걸 모르는데 민주당은 자기네들만 안다고. 그죠? 가소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5일, 12일에 이제 12일 네, 12일에 이제 본 게임에 딱 들어갔죠. 네, 들어가서 이제 일단 전 국민 50만 원은 무산됐어요. 이날 50만 원. 뭐 내년 예산을 최대 25조 9천억 원 늘리는 증액 요구안을 12일 철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철회했고. 네. 하지만은 이제 1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지급하는 증액안은 유지를 했고 이날까지는 이게 이제 이거 국힘당이 막은 거예요. 사실은 국회 예산 기금 소위원회에 이제 민주당 이해식이 총대 메고 예,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위한 25조 9천억 원을 이제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국회에서 막힌 거죠. 막혀가지고 접었죠. 네, 그냥 접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예. 돌아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 이것도 있었지. 네. 그것도 이해식 의원이 하려고 그랬구나. 네. 그 경기도에서 상위 12% 네. 준 거 그거 예산 보존해 주자고. 국세로 보전해 주자고. 야, 진짜 이거 그걸 왜 국세로 보전을 해줘? 개 미친 거였어. 네. 1조 9천억. 이거 처음에 6천억으로 산정했다가 1조 9천억이었다고 사실은. 네. 경기도 잘 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진짜 뭐 어쨌든 다시 옛날에 그 형편없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숫자를 보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는 뭐 민주당은 거의 공수표 날린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일단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15일 그 민주당 선대위 회의로 이제 가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했던 얘기 또 하고. 윤석열이 이제 그 자영업자 50 손실 보전 50조 원 투입에 대해 가지고 그걸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공평하게 지금 가계소득도 지원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당대당 협의를 해달라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여기서는 소비 쿠폰이야. 이게 이제 하도 지역 화폐 소리 까이니까 이제 소비 쿠폰이라고 또 좀 이러면 사람들이 좀 못 알아차릴 것 같으니까 그런 말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도 쿠폰이라 그러네. 화폐가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요. 예. 자, 50조 원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너도 돈 있다는 거는 인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자영업자들을 도울 거 지역 상품권을 줘서 자영업자들을 돕자. 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누차 말하자면 그 지역 상품권을 발행을 하면은 그게 자영업자들한테 공평하게 돌아갑니까? 그렇게 안 되죠. 대체로 특정 항목이 쏠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마트, 동네 마트,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식당 그쪽으로 쏠리기 마련이잖아요. 그쪽으로 제일 많이 쏠리고 그 다음에 뭐 학원,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학원도 쓸 수 있으니까요. 네. 학원 많이 쓰였고 네. 그 다음에 병원 정도 그 정도까지였을 거예요. 병원도 받아주나요? 그걸? 그 동네 의원은 됩니다. 네. 이거 그리고 지금 손실 보전에 대해서 네네. 소비 쿠폰을 공평하게 지급이라고 말했는데 이거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 보전 이러면은 코로나 때문에 폐업한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네네. 특히 운동 관련이라 사람들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직군들은 많이 폐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손실 보전으로 하면은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소비 쿠폰 뿌리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남은 가게들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지금 문 닫아버린 가게들은 소비 쿠폰 뿌려가지고 그냥 25만 원 그거 받고 퉁치라고 그렇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자영업자 손실보전 50조 원. 이게 차라리 더 이재명이 말에 비하면 훨씬 현실성 있다고 훨씬 할 수 있죠. 현실성이 있고 도움도 더 많이 될 수 그렇죠.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폐업한 사람들한테도 얼마간의 이제 적어도 기본소득법, 그러니까 재난지원금보다는 더 큰 규모의 어떤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럼 참 지금 내년보다 지금이 더 급하다고 좀 이재명이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내년이 더 문제라고 봐요. 내년이 무슨 상황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죠.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고 이제 보복 소비 심리는 한동안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인플레도 지금 계속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를, 국제적인 인플레가 이제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금 뭐 정부에서 이제 부스터샷을 접종을 하고 있지만 네. 또 다시 확진자가 어느 이상 올라가가지고 지금 중증 환자 발생률도 좀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시 그런 상황에 빠지면 다시 한번 또 출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다시 또 틀어막아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네. 항상 그 어느 정도 여유분을 가지고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당장이 급하다는 도 계속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기 진짜 나앉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기본소득 그 재난지원금으로는 안 되고 차라리 정말 그 제일 많이 나앉은 사람들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그 양반들을 도와주려면 손실 보전을 해줘야지. 무슨 여기서 또 1.3% 나옵니다. GDP 대비로 지원금 규모를 따지면 1.3%밖에 안 된다. 에이. 높은 우리나라의 그 가계부채 증가율이 또 높은 가계부채율 자체도 높고 가계부채 증가율도 높다고 뭐 그러면서 가계부채 이관왕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는 나쁘고 소비는 해야 하니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계대출 늘어난 것도 그리고 사실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없습니다. 다 주택담보대출 아닙니까? 주택담보대출이었죠. 집 살라고 하는 대출인데 지금 또 무슨 소비를 하려고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호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신용대출 받으시는 분들, 집을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으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 집중 지원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무슨 소비를 하려고 빚내서 소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사실. 그렇죠. 진짜 얼마 안 되죠. 그런 분들은. 네. 뭐 합의 20%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하려고 빚을 내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진짜로.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가로막겠다는 얘기가 아닌데 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건 좀 그 밑도 끝도 없는 소리도 합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유용하고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왜 삭감해서 우리에게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중점 사업이니까 코나 아이가 중점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유용하고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거 딱 나한테 유용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걸 바꿔야 돼. 지역화폐 예산. 그 장담하는데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중앙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 뭐였죠? 시장 온누리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이든 지역 상품권이든 그걸로 결제하는 것보다 현금 주는 거 훨씬 좋아할걸요? 그럼요. 현금 좋아하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뭐 계좌이체.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현금. 네. 그다음에 뭐 상품권.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제로페이. 네. 이거 비율 그분들은 딱 매일매일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뭐 그러면서 또 홍남기 얘기도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뭐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다수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현장 감각도 없이 국민이 낸 세금과 맡긴 권한으로 필요한 예산 삭감하는 것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얘기가 만말이면 네. 뭐 기재부에서도 좀 반성하고 뭐 성찰해야겠지요. 네. 하지만 이재명이 틀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하는 현장이 대체 뭔데요? 그러니까 네. 자신이 이제 포장해 놓은 자신의 포지션, 그리고 이제 기재부의 포지션, 이재명의 관념놀이죠. 공무원은 그냥 책상 앞에서 그 펜대 굴리는 사람들이고, 공무원은 나쁜 놈이야. 나는 현장에 나가는 탁월한 행정가. 네. 응? 하지만 이 결론이 뭐냐? 이 경기도 재정 자립도 아까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네. 2018년에 이제 딱 남경필에게서 바톤을 물려받았을 때 경기도 재정 자립도가 54%였습니다. 54%였는데 네. 이때 50% 이상이었죠. 네. 아까 그러니까 그 17개 광역 단체 중에서 네.
딱 두 군데만 빼고 전부 50% 미만 네, 재정 네. 자립도가 네. 그랬는데 2021년 현재 49.05%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50% 이상 되는 상위 두 개 중에 경기도가 없는 거예요. 다 까먹었구만. 썼죠. 네. 아주 그냥 그러면 기본소득 그러니까 한 5% 재정 자립도 5% 날려 먹은 거죠. 네. 기본소득 홍보한답시고 다 까먹었구만. 8년 동안 성남에서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예, 그 모라토리엄 쇼까지 했는데 재정 자립도가 왜 안 올라갔을까요? 매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빚 갚겠다고 모라토리엄 선언했는 건데 하천대유 하느라.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그냥 재정 365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방 재정 365 네.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바로 나옵니다. 숫자가 오피셜한 숫자가. 그런 거 제대로 분석 표 봐도 그냥 잘 모를 걸 이게 뭔가 싶을까 그냥. 아니 재정 자립도 대충 말은 알 거 아니야. 그 사람들 별로 최백은이 얘기 안 해주면 모를 거야. 아이고. 자, 아무튼 그 네. 앞서서 이제 KSOI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60대 30 정도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충격을 받은 건지 또 이제 이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뭐 당은 이 후보의 제안으로 추진 중인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뭐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일상회복 지원금에 대한 여론을 살피는 중이다. 예.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말을 바꿨고 네. 그다음에 이제 KSOI도 못 믿나 보지. 못 믿는지 예,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네. 뭐 윈지에다 시키나? 윈지 몰라요. 코리아에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치명적인 헛다리가 뭐냐면은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게 아니라니까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은 거라고요. 이걸 판가리 한다고 바뀌겠냐고.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고 있는 거죠. 네. 예. 계속 그러니까 삽질하는 겁니다. 재난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필요한 곳에 맞게 적합하게 지원을 하라는 얘기지. 전국민 지급을 안 버리면 이런 여론조사 아무리 자기들끼리 판짜 맞춰가지고 돌려본들 그것도 돈 쓰잖아. 네. 아이고 여론조사 하는데 그 돈 들어가는데. 원하는 결과는 못 얻을 겁니다. 네. 아마도. 그러니까 발표가 안 되겠죠 아마? 그러니까 이 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이 조사 결과는 저도 아직까지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며칠만 하면 금방 나오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몰라. 예. 나올 때까지 돌리나? 네, 그래서 이제 11월 16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한 얘기를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이때부터 그 기재부에 꼬투리를 하나 잡아가지고 맹공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얼마간 취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작년 50조. 네. 그 작년 그 예산 작년 7월에 이제 그 작년에 올해 7월 때 추경할 때 당시에 이제 추가 세수가 31조 5천억 원으로 이제 그렇게 기재부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31조 5천억에다가 1조 5천억을 더해가지고 33조를 가지고 그 2차 재난지원금 집행하고 그랬다. 그랬는데 지금 19조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래서 뭐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19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할 내년도 예산 정책에 큰 오판을 할 뻔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원내 대책 회의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YTN 라디오에도 출연을 했어요 이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는 이제 좀 거의 막말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의도가 있었다면은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라홍이 있었으면은 이거 야당이 이 집권 야당 놈들이 이제 집권도 빼버리고 완전 야당으로 자리 잡으려고 한다고 아주 그냥 그렇겠죠. 네. 대성을 시끄럽겠지. 예, 시끄러웠겠죠. 또 이제 전재수도 이날 그 김정배 시선 집중에 출연해가지고 또 이제 하는 얘기가 지금 확인된 게 31조 5천억 원에서 무려 19조의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으로 그러면 세수 오차율이 15%가 된다. 그냥 세수 예측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니고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서 마치 갑질을 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저희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 이게 참 저는 그거 정말 미친 소리 같아요. 이 세수 예측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경기 예측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충 뭐 경제 성장률이 이 정도 될 거니까 네. 그로 인해서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항상 그 내년도 예산을 네, 네. 짜잖아요. 네. 기재부에서. 네. 그런데 이제 세수가 너무 많이 더 거쳤다 예상보다. 네. 그래서 처음에 31조 5천억이 있었고 거기에 19조가 또 있어가지고 네. 더 들어왔다. 네. 그래서 그게 15%가 5차율이 된다 뭐 그렇게 예, 얘기를 예.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이 사람들아 그거를 그렇게 딱딱 맞추려면 뭐 근데 사실은 이제 기재부가 뭐 통상적으로 보면 이 정도까지 이렇게 그 많이 오차가 나게 그렇게 그 예산을 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재부가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상황이 상당히 극단적인 상황이었고 그렇죠. 바로 네. 제가 그 점을 지금 얘기하려던 거예요. 작년에 워낙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됐던 상황에서 일단은 21년 들어와가지고 회복은 되는데 네. 어느 정도 회복될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IMF나 OECD에서 예상했던 어떤 경제 성장률하고 실제 2021년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은 오차가 어느 정도인지 네. 비교해 보면은 뭐 기재부가 좀 더 많이 틀렸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있을 텐데 그거를 그렇게 도대체 오차율 몇 퍼센트 안으로 맞춰야 잘 맞추는 건지.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재부가 일을 뭐 좀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무슨 저기 뭐야 국정감사는 국정조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이건 좀 많이 나간 거죠. 아 이거를 그렇게 잘 맞추면은 기재부 사람들 전부 주식 투자하고 있지. 떼돈 벌죠. 주식 투자하면 안 되죠. 자, 아무튼 이제 기재부 공격 기류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이 17일 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이상민이 출연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청와대 쪽으로 좀 그 떠넘기는 듯한 그런 이제 발언을 합니다. 대통령님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당장에 서로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국정조사 운운하는 걸 보면 국민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이거 이제 마치 중립적인 이제 스탠스로 말하는 양비론. 예, 양비론을 취하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최근 기재부를 겁박하고 뭐 임기 말에 정부니까 여당이 끌고 가겠다는 자세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 민주당 까는 것 같죠 일단. 하지만 당정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언급을 자제하고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기력한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 간의 이견, 갈등을 해소하는 리더십은 대통령 또는 청와대가 발휘해야 한다. 먼발치에서 바라보듯이 불구경할 일은 아니다. 대선 정국이지만 정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는 질문에 그렇다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건 임기 마지막까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청와대의 책임을 전가한 거죠 말하자면.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거 원흉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고 이재명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앞뒤 안 재보고 계속 들이대는 민주당이 문제였죠 사실은. 그렇죠. 자, 뭐 이제 이날 이제 뉴스원 인터뷰에서 이재명도 이제 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얘기나 이제 기재부 공격을 합니다. 기재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고 기재부의 제일 큰 문제는 기획 예산 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다. 그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획재정부로부터 기획부랑 재정부를 분리하겠다는 얘기인데. 네네. 일단 그래서 아까 이제 조금 전에 그 이상민 의원이 나와서 얘기했던 것부터 얘기를 좀 네. 하자면은 작년에도 그 총선 즈음 해가지고 이제 1차 재난지원금을 이제 전 국민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때도 특별히 말씀은 없으셨어요.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직접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건 없었지만은 당정 협의를 거쳐서 처음에 됐던 거는 선별 지급하는 거였고 그래서 그게 하위 70%가 아니었죠. 네. 그래서 국회 시정 연설까지 그때 정세균 총리가 나가서 했어요. 네. 그거를 억지로 뒤집은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렇죠. 억지 썼고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님은 한 가지만 강조하셨죠. 속도만 강조하셨죠. 그때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와서도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없으셨는데 네. 리더십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홍남기 부총리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김부겸 총리까지도 나서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다 대통령님이 참여하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조정된 안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청와대가 가만히 있는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로 계속 대통령께서는
항상 빠짐없이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신임의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몇 번이나 밝히셨죠. 예, 몇 네. 번이나 밝히셨고 최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그 3분기 가계동향조사 네. 정리된 그 포스팅을 올리니까 대통령님 페이스북 계정에서 바로 그 공유하기로. 기쁜 소식이라고. 예. 네. 지금 이제 살아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니네가 모른 척하는 거야 민주당에서. 그렇죠. 대통령 리더십을 네. 쌩 까고 있는 거라고. 대통령이 직접 대놓고 그러면 민주당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남기 부총리 안대로 해. 네. 아니면은 민주당 안대로 해.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민이 말하는 거는 저희 이재명 지지자들의 어떤 마인드와 비슷한데 이 사람은 독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뭐 박정희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민주당의 공격들에 대해서 이제 그 반박하는 그런 기사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6일 날 그 김정배 실선 집중에 또 이철희 정무수석도 나왔었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청와대 입장을 많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철희 이 양반은 저기 밖에 나갔을 때는 또 막 정부 까는 듯한 그런 얘기 하더니만은 막상 안에 집어넣으니까 잘해 또. 신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자꾸 감투를 좀 달아줘야 되나 봐요. 네, 잘 데리고 있으면은 네. 수임새가 괜찮은 사람인데 밖에 나와두면은 뻘소리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 같아요 좀. 아무튼 이제 딱 짚어준 게 청와대가 지금 조정할 수 있는 게 없다. 왜냐하면은 예산안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다 넘겨놨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어떤 결정을 해주면 그때는 뭐 예컨대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저희도 판단해야 되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입장 낼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당은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주자는 거고 야당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주자는 거 아니냐. 두 가지 안을 놓고 서로 의논을 해봐라. 그게 이제 국회 예산심사권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님은 그걸 존중하고 있는 거죠.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국회를 무시하는 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 나오면 저희들도 나름 거기에 맞춰서 답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지금 답 못 내려놓고 있으면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얘기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왜 안 들어주냐 땡깡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네. 프로세스가 명확하니까 네. 이철희 정무수석의 정리를 깔끔하게 잘했네요. 그래서 이제 김종배가 물어봅니다. 민주당이 홍남기 부총리를 설득하지 못하면 청와대가 다시 나서고 말 것도 없다. 뭐 그런 말이냐.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 설득보다 더 중요한 게 국회 심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의 의견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죠. 네. 지금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다 해서 국회에 넘겨놨는데 홍남기 부총리 얘기할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합의된 결론을 청와대에 들이대면 그때 청와대가 이걸 보고 이거 수용하든지 아니면 이거 좀 조정해야 되지 않냐고 다시 입장을 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민이 리더십 말하는 거는 택도 없는 소리인 거죠. 그냥 그렇죠. 이것도 사람 부추기는 얘기예요. 정확한 프로세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자꾸 들쑤시는 그런 소리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21일 날 예정된 대통령님이 이제 국민과의 대화 때 재난지원금 질문이 나면 어떻게 대답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대답할지 제가 모르겠지만 당연히 모르지. 정부를 대표하는 분이 대통령이지 않냐. 대통령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손댈 수는 없는 거다. 그런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이철이가 앞에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맞다. 대통령께서 그냥 청와대가 아니라 네. 정부를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 행정부의 수반 네. 그거잖아. 근데 네. 민주당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따로 있는 것 마냥 응?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달라. 그렇죠.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박정희 시대 때나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마치 홍남기가 독단을 지금 계속 부리고 있고 대통령님이 그걸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 이재명도 그렇고 이건 뭐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최백운 교수도 마찬가지고 마치 기재부가 예산 기능 딱 떼어놓으면은 뭐 힘없어가지고 뭐 빌빌빌빌빌 대고 민주당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웃기는 소리입니다. 참여정부 때 보십시오. 그렇죠. 참여정부 때 예산기획처가 따로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재정경제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됐니? 그 당연히 돈 쥐고 있는 사람이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은 민주당 당대표한테 재정기획부의 권한을 줘야 돼요. 네. 아니면은 뭐 의원 내각제를 하던가.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민주당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딱 하나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근데 돼도 그- 이재명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과연 민주당 말을 들어줄까?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어떤 그 집행 그 프로세스를 무시하지 않으면 이재명이 마음대로 또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다 판타지입니다. 그리고 다 각자만의 판타지, 동상이몽이에요. 네. 그리고 그 판타지를 지지자들한테 주입을 시켜놔가지고 지지자들이 아주 그냥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죠. 아, 네. 도대체 어디가 미신에 빠진 건지, 네. 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머니투데이 11월 17일 기사로 가봅니다. 요 기사가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기사입니다. 네. 뭐 좀, 그래서 아까 그 전재수가 얘기한 네. 이제 7월 추경 때 31조가 네. 있었고 그 다음에 19조가 뭐 이제 갑자기 거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네, 세수가 생겼다. 네. 그래도 총 추가 세수가 50조니까 50조만 지금 민주당 주장은 총 추가 세수가 그래서 50조니까 50조만큼의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네. 말하자면. 그리고 마치 뭐 윤석열의 50조도 그거 기반해서 나온 네. 숫자 같네요. 네네. 그런 거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확한 기준은 뭐냐? 그거를 이제 팩트 체크한 기사네요. 네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7월 때 31조 5천억이 생겨서 그거는 이제 7월 추경 때 사용을 했고 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추가로 생긴 게 19조니까 7월 이후에 이제 예상 추가 세수가 그렇죠. 19조로 잡힌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산해야 할 것은 19조를 가지고 계산해야 한다. 네. 지적은 50조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네. 사용할 돈은 19조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네. 이제 이런 내용이죠. 누가 옳고 그러냐를 따져보면은 원칙적으로는 그 추가 세수라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작년 가을에 짠 올해 예산을 그렇죠.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거 대비 얼마나 더 거쳤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50조. 50조라고 말하는 게 맞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 집행을 가지고 집행 여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미 31.5조에 대해서는 썼기 때문에 19조만 가지고 이야기한 게 맞다라고 이제 그 학계의 교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렇죠. 전문가들이. 그리고 이제 그 7월 추경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네. 그 정부 예산이 화수불이 아니라고 그때 김부겸 총리가 얘기하면서 그때 했던 얘기예요. 그렇게 세수가 들어오면은 거기서 몇 %더라? 일부는 지방으로 무조건 지방 교부금으로 빠지게 돼 있고 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그 19조의 일부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제 원칙에 따르면은 그런 식의 추가 세수가 들어왔을 때 그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이제 그 국채 상환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지금 물가가 얼마나 들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채 방어하는 게 시급한 과제이긴 하죠. 올해 지금 그렇죠. 올해만 해도 국채 거의 100조 가까이 늘어가지고 이제 정말 국채가 천조국인 나라가 돼버리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가 위험하죠 지금 좀. 아무튼 이제 그래서 각계 교수들 이제 기사에 이제 교수들 인터뷰가 나옵니다. 뭐 학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초과 세수는 기재부 설명과 달리 본 예산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네.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기재부의 잘못으로 세수 오차가 크게 난 데다가 이제 세수 그 19조가 추가로 더 나온 거는 기재부의 실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들. 하지만은 실제로 쓸 돈을 논의를 하려면은 2차 추경을 기준으로 보는 게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니까 19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재부가 뭐 의도적으로 말을 이상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입니다. 이분. 원래 회계적으로는 본 예산을 기준으로 초과 세수를 보는 게 맞다. 다만 이번에는 정부가 2차 추경 때 명백한 전망 오차를 시인하며 상당액을 세입 경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에서 초과 세수는 2차 추경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해석을 하자면은 네. 그 본 예산 대비 오차가 컸던 것을 2차 추경 때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7월 기준으로 더 들어온 돈은 이미 다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현 상황에서 용처를 정해야 될 때는 50조 원이 아니라 19조 원이다. 그렇죠. 하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임영배 충남대 경제학교 교수. 올해 얼마가 더 들어간지를 보려면 본 예산 대비로 하는 게 맞지만 그 돈을 누구한테 돌려줄 거냐 하는 문제라면 실제로 추경 이후에 거둔 게 얼마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19조라는 얘기고 역시 마찬가지로. 네. 그리고 이제 용처에 관해서 그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국채 발행을 줄이고 적게 들어오면 국채 발행을 늘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들어온 만큼 쓴다는 관행이 있어서 아, 세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만큼 못 썼다고 하면 재정을 충분히 지출하지 못하도록 한 것 아니냐고 오해를 하는 특이한 현상이 있다. 이게 말하자면은 어느 정도는 그동안에 계속 포퓰리즘적으로 이 추가 세수를 운영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기재부가 어떻게 보면 올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칙적으로 계속 방어를 해왔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네, 그렇네요. 이 전국민 지급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이 세수 가지고도 시간 조정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재명이 그 타임라인 막 뒤섞어 가지고 예. 자기 알리바이마도 정당성 주장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거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숫자 부풀리기, 네. 네, 그런 것까지 하는 거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반박 기사가 나오고 하니까 이제 18일날 페이스북 이재명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의 속도는 너무 느리고 뭐 야당이 전국민 지급을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쉽지만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 두텁고 넓게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거 대통령님 말씀인데 작년에 하신. 재원은 충분하다. 올해 7월 이후 추가 세수가 19조 원이라고 한다. 이것도 지금 숫자는 얘기예요. 19조 원을 그냥 지원금으로. 네. 뭐 그러면서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특지 지원할 것을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에 반영할 것을 반영해야 된다. 뭐 볼라볼라 뭐 그러면서 윤석열도 50조 지원을 동의했으니까 국힘도 반대는 안 할 거다. 빚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할 거라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좀 아리까리한 소리를 합니다. 여기서는 지역 화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괄호 열고 지역사랑 상품권. 올해 이제 그 정부 지원금이 이제 21조 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부터 내년에 더 발행해야 된다. 뭐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 현재 10만 원도 대폭 상향해야 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고 뭐 이런 제한 등 위기업종은 당장 초과 세수를 활용해 당장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랍니다. 이거는 저는 숟가락 얹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는 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금 최대한 빨리 지금 정부가 집행하려고 하는 그 추진 사업이라서 괜히 그냥 이재명이 숟가락 얹기로 보이는데 눈앞에 불을 보면서 양동이를 끌 건지 소방차를 부를 건지 다투고만 있습니다. 당장 합의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이라면 뭐든지 우선 실행해라는 게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민생보다 중요한 게 없고 예외가 따로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글에서 제일 역겨운 게 지금까지 이 질질 끌게 되는 원흉이 이재명 본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나 때문에 질질 끌렸다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내가 좀 마음을 고쳐 먹었어야 했는데 속도가 생명인데 그 속도를 계속 늦추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돼버렸다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무슨 자기가 서심 쓰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모든 걸 다 포용하는 대법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양보합니다. 네. 이제 와서 그리고 뭐 지역 상품권 왜 더 발행해야 되는지 근거가 없어요. 일단 뭐 그냥 지역 상품권이 도움이 된다는 게 이재명이 늘상 주장해왔던 얘기니까. 근데 그 내년 정부안에는 확 줄였거든요. 지역 상품권 예산을 지원 예산을. 왜냐하면은 조사해보니까 별로 뭐 그걸로 해서 실질적인 지역 경제가 부흥했냐면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그 코나이에 보면은 2월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코나이 그 이자 수익만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코나이 소득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터 그리고 뭐 이렇게 추측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코나이는 지금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발행한 상품권만큼의 금액을 이제 걔네들이 그 계좌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돈 일부를 어디 빼가지고 다른 데서 돈 돌리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만약에 지역 상품권 발행이 끊겨버리면은 코너에는 좆되는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그 경기도 행정감사도 이번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이재명이 대충 하고 튀었으니까 지금 그 경기도 의회에서 네. 그 민주당에서 그 대부분의 의원이 그 감사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막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신정현 의원 같은 몇몇 의원들만 문제 제기를 하고 두셋 네. 의원들 계시다고 하죠. 자, 이어서 이제 그 11월 19일 송영길이
민주당 회의 타이틀이 좀 윤석열 가족비리 검증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19조 원에 달하는 추가 세입 추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바로 추가 경정을 예산은 편성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이제 뭐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초 올해 들어올 초과 세수 19조 원 중 8에서 10조 원 가량을 내년에 걷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쓸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정부가 최종 확인 결과 초과 세수성 납부 유예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2조 5천억 원에 5천억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은 재원 부족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철회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따져 보니까 내년으로 돈 돌려가지고 재난지원금 지급할 만큼의 그 세수 이력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고 대답 듣고 행동하면 되는데 네. 돈 냄새 맡고 급발진했다는 자백인 거죠. 뭐 근데 여기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말꼬리를 흐립니다. 뭐 세입이 부족한 게 아니라 현재 예산 회계상 여러 가지 불가피한 면이 조정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들이댄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서 이재명 후보께 감사드린다. 뭐 이게 뭐 감사할 일이에요? 나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돼. 아유, 속 터져 진짜. 이재명한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지? 뭐가 그렇게 고마워. 그러니까 뭐 제 딸이로 안 맞아서 감사한가? 아. 괜찮습니다. 예, 납득이 됩니다. 네. 예. 아무튼 뭐 그러면서 현재 납세 유예가 가능한 부분이 지금 2조 5천억 원 가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또 송영길은 또 딴소리를 합니다. 납세 유예가 가능한 부분은 이 후보가 강조한 지역화폐 예산을 내년에 원래 정부가 제출한 안에는 6조 원이에요. 지역화폐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가 21조였는데 네. 내년을 6조 원. 그러니까 네. 많이 줄이긴 했네. 네. 그러니까 내년은 다시 21조 원 주기로 대폭 상승시켜 지역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겠다. 근거가 없다니까. 야, 그냥 온누리 상품권 써. 그러니까 나 참. 온누리 발행 늘리면 되지. 아니면 그냥 현금 주는 게 제일 낫다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 내용 빠져 있었던 것 같다. 이 민주당에서 네. 그 내년도 재난지원금 얘기하면 50만 원 얘기하면서 네. 그거를 얘기했어요. 용처 제한을 없애겠다. 영수 제한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 거기까지 갔었다니까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를 싹 다 뒤집어 엎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영수 제한 없애고 이제 그 소비 기한만 정하겠다 그 얘기인가 본데. 네. 그럼 뭐- 대기업 마트 뭐 지금까지 못 쓰게 했던 거 다 쓰게 해준다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아마 의미- 이제 유흥 이런 쪽에만 뭐 제한을 둘긴 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들 잠시만요. 이거 제가 제대로 근거를 이게 11월 9일에 기사가 나왔던 건데요. 제가 놓친 기사네요. 예. 그러니까 전 국민 이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지금 뉴스원 기사로 보고 있는데요. 네. 전국민 지원금 내년 1월 지급 네. 사용처 제한 없이 지역 화폐로 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방역 지원금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이제 그 뭐 방법은 아까 그 꼼수로 하려던 초과세수 세출 구조 조정으로 국채 발행 없이 추진. 네. 그래서 연말 세금 납부분을 내년으로 미뤄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사용처 제한을 없애고 주겠다. 현금 주라고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왜 현금이라도 뿌려서 진짜 뭐 이게 몇 표밖에 지금 명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여기까지 갔던 거예요. 본인들이 한 말을 뒤집어 엎으면서까지. 참 깝깝합니다. 웃기는 짜장이죠 아주. 그래서 이제 이 한 2주간에 이어진 그 전국민 지급에 관한 논란은 일단은 요걸로 이제 한 발 물러서 모양새로 지금 일단은 정리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네, 한번 물러서면서 하지만 지금 뒷말 잔뜩 남기고. 이 지역 상품권 가지고 뭔가를 계속 또 들이대고 있다는. 네네 그렇죠. 이상한 좀 뉘앙스가 남아 있는 그런 상태고. 번외로 좀 짧게 하나 다뤄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국방 예산 삭감에 관해 가지고서 이제 저 트위터에서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했던 경항모. 네, 경항모 사업에 대해서 그런 거 있고 일단 그 국방부 그러니까 국방 예산이 내년에 삭감된 건 사실인데 이게 기본소득을 위한 거다. 네. 기본소득 저원화를 위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나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네네. 국방 예산을 국방부에서 편성한 게 55조
2,277억인데 여기서 삭감된 게 4,464억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기본소득 중엔 택도 없잖아요. 1조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게 삭감된 게 크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국방비는 계속 증가해 왔는데 지금 처음으로 깎인 거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이제 이 항목별로 따져보면 좀 더 이제 좀 거시기한데 그 장병 복지비, 인건비, 시설비 등 전력 운영비는 늘어났어요. 이건 늘어났고. 네. 1,603억 늘어났는데 군사력 확충에 소요되는 방위력 개선비가 6,067억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좀 거시기합니다. 이제 방위력 개선비 삭감 주요 항목이 뭐냐면 이제 지금 많이들 말씀하신 경항모 네. 사업비 67억 원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조기 경보기 추가 도입비가 3,283억 원. 대형 공격 헬기 154억 원. 대형 공격 헬기는 아파치입니다. 이게 아파치구나. 네. 네, 예. 그 중소형 공격 헬기가 이제 수리원에다가 무장형 수리원이 이제 중소형 공격 헬기가 우리나라에서. 그다음에 F-35A 전투기 성능 개량 200억 원. 요 예산들이 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 방위력 개선비와 비교해도 2,700억 가까이 이제 까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만 놓고 보면은 뭐 기본소득까지는 못 가는데 다만 이게 뭐 중국이나 일본 의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대부분 보면 사실 뭐 경항모도 그렇고 뭐 조기경보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것들은 중국이나 일본이 싫어하는 것들이니까 F-35도 그렇고. 네, 북한을 상대로 하기에는 상당히 네, 뭐 북한 상대로 과도한 전투력. 북한 상대 그러니까 이 방위력 개선비 주요 항목 중에서 북한 상대로 한다는 거는 대형 공격 헬기 정도나. 그렇죠, 아파치. 아파치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진짜 무슨 저기 중국하고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의심해볼 만한 여지가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뭐 조금 좋게 해석해주면은 지금 이제 북한이랑 그 북미 종전선언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북한을 좀 자극을 하지 않으려고. 근데 그동안에 이제 뭐 판문점 선언 때도 그렇고 네. 9.19 군사합의 할 때도 그렇고 그때도 계속 방위비는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근데 올해만 이렇게 깎는 건 좀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말씀하시는 게 대통령님 그 중점 사업으로 이제 경항모를 말씀하셔가지고 경항모 사업이 이제 예산 깎인 거에 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건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경항모 사업이 좀 해군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감이 있어요. 대통령이 말씀 있고 하니까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아직까지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경항모의 제일 큰 가장 이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게 아메리카급 경항모 미국에서 운영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F-35 16대를 운영하는 그런 이제 45,000톤급 그 경항모거든요. 미국에서는 이걸 항모라고 부르지도 않지만은 아무튼간에. 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시험 운행을 해보니까 한 번에 16대라고 처음에 수용 탑재기 숫자를 잡았는데 막상 굴려보니까 13대 이상 굴리기 힘들다. 그런 결론이 나왔고.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지금 수직 이착륙기라는 게 전투기라는 게 흔하지가 않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네. 뜨고 내리는 활주로가 좀 덜 필요한. 실전에서 쓰이는 게 세 종류 정도밖에 없어요. 러시아에서 만든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네. 그동안에 써왔던 게 이제 해리어라고 영국제 그걸 써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F-35 B형이 나온 건데 그동안에 수직 이착륙기 운영 경험은 항모에서 운영 경험은 해리어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해리어보다 F-35B가 거의 2배 가까이 커요. 크고 무거워요. 무거워서 그 해리어 때 운영 경험 가지고 F-35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무리 없고 근데 그 개념이 좀 부족했던 거지 미국도. 그런데 막상 굴려보니까 해리어처럼 그렇게 효율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무겁기도 하고 그다음에 F-35는 스텔스 도료를 칠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 날개도 안 잡힙니다. 이게 구조상. 그래서 항모에서 주기를 시킬 때 보통 함재기들은 날개 접어가지고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주기를 시킬 수가 있는데 애들은 스텔스 도료라서 건들리면 까이면 안 되니까 띄엄띄엄 띄워야 되는 데다가 날개도 못 접으니까 공간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얘가 무거우니까 뜰 때 이렇게 띄울 때나 착륙할 때 보면은 이 분사 가스량이 엄청 많아가지고 네. 그 바닥에 닿는 온도도 훨씬 높고 한 네. 500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오. 이게 수직으로 착륙할 네. 때는. 그다음에 그 열폭풍 이 발생하는 범위도 넓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해리어보다. 그래서 항모가
그래서 16대가 아니라 13대. 그 사이즈로 만들어도 많이 운영을 못하는 데다가 그래도 한 번에 한 대 띄우고 한 대 착륙하고 그렇게밖에 못해요. 착륙과 이륙도 동시에 못하고 그렇게 항상 공간을 많이 둬야 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륙하는 게 제한이 따르니까 무장을 다 달지를 못해요. 얘가. 연료 탱크는 또 더 많이 달아야 되고 그리고 착륙할 때도 중량 제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나갔다가 만약에 그 달고 있는 무장을 다 못 쏘고 들어오면 무장 버리고 착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가성비가 정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이 이걸 롤모델에서 경항모를 만들겠다라고 작년에 이제 프로토타입까지 제시를 한 상태인데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네요. 네네. 네. 일단 롤모델이 미국 사업을 보면은 이거 좀 전면으로 다시 완전 갈아엎어야 될 판이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이걸 자른 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건 뭐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은 이 국회에서 반대하는 사람 중에 서른 의원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른 의원이 이유 없이 정부 안에 태클 걸 만한 그런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네네. 우리 흔히 아닙니까, 사실. 네.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한 관해서는 좀 약간 캄다운 하시고 관망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항모를 띄우기 위한 성금 모금은 잠시 미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런 디테일이 숨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의 반인데 그 절반의 내용으로 네, 저희 또 다음 주에 또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절반 소화했습니다. 네. 2시간 사용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는 월요일 아침에 오전에 비가 오고 나서 화요일부터 많이 추워진다고 해요. 네,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네, 따뜻하게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